자, 108회고요. 108회 전산세무 2급 1호 문제서부터 풀이를 시작을 해볼 거고요. 합격률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이론이 조금 많이 어려웠었다. 대신에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조금 짚어나가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으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는 다음 중 회계 정책, 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회계의 변경이 두 가지가 있죠. 회계의 변경은 정책의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가 추정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정책의 변경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법이 바뀌는 거. 그래서 선입선출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바뀌었다. 이런 게 정책의 변경이고 추정의 변경은 우리가 수치가 변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의 변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추정의 변경에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지 될 거 감가상각방법. 그러니까 우리는 정률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가 정액법으로 바꿨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얘는 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거 이거 한 가지는 외우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정책의 변경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요? 얘는 소급 적용하도록 돼 있고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단기부터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정답이 공짜가 됐나요? 네. 그쵸? 2번이 공짜가 되죠. 왜냐면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정책이라 그랬으니까 정책의 변경은 무슨 적용한다? 소급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해가 되셨죠?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그럼 전진이란 얘기는 단기부터 적용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번 보기에 추정의 변경의 효과는 단기 회계년도 개시 1부터 그러니까 단기부터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정책의 변경은 우리가 소급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죠? 매기 동일한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어쨌든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는 훨씬 더 정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활용하기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주식 배당에 대한 설명. 자, 주식 배당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일단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첫 번째 하나는 주식 배당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받는 사람 주식 배당을 받으면 우리 어떻게 하죠? 회계 처리해야 안 해요? 네,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그냥 주식 수만 늘려놓는 상황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균 단가가 조금 떨어진다. 내 장부상에서만.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되는 거고 주식 배당을 이제 하면 이건 이제 우리 회사 입장이죠. 그죠? 회사에서 주식 배당을 했을 때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죠. 맞죠?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자본금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증가하도록 돼 있다.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났으니까. 우리는 자본금은 무조건 발행 주식 수 곱하기 액면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본금이 증가한다. 액면은 변동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액면은 변동사항이 없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주식 배당을 한다라는 얘기 자체가 우리가 이익의 일부를 주식으로 나누어 주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익의 일부를 주식으로 나눠주니까 자본금은 증가하는데 잉여금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돼요. 그쵸? 잉여금은 감소하게 되고 결론은 우리 회사의 전체 자본은 불변이다. 맞죠? 전체 자본은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잉여금은 줄고 자본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름 만큼만 늘어났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요렇게만 틀을 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보기에 보시면 주식 발행 회사의 순자산은 변동이 없으면 네, 순자산, 자본이라는 말이 순자산이에요. 아시겠죠? 자본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순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순자산에는 변동이 없으며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수 단가만 조정하면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주식 발행 회사 입장에서는 배당 결의일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감소한다. 이익 잉여금은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본금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주식의 주당 액면가액은 변함이 없더라.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주식 발행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한다. 이해되셨죠? 완전히.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3번. 네, 좀 어려웠죠?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죠? 네. 자, 3번 보면 비용의 인식이란 비용에 귀속되는 보고기간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관련 수익과의 대응 여부에 따라서 수익과 직접 대응, 이렇게 직접 대응되는 게 매출 원가예요. 매출이라는 수익에 바로 따라다니는 거니까 매출 원가가.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기간의 배분, 기간을 나누어서 설정해 주는 게 감가상각이죠. 맞나요? 합리적인 기간 배분, 감가상각. 그리고 단기의 즉시 인식. 단기의 즉시 인식이라는 얘기는 올해 쓴 돈은 올해의 비용이어야 한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급여 지급하면 급여, 광고 선전비 지급하면 광고 선전비, 접대비 지급하면 접대비. 그러니까 지급했을 때 바로바로 즉시 인식을 해야 하는 경우의 수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배분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1번 감가상각비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4번.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 4번 틀리신 분. 몇 번이냐고요? 네. 알려줘야 돼요? 네.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맞죠? 자, 우리가 이거는 조금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으셔야지 돼요. 자, 뭐라 그랬냐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맞죠? 그쵸? 그러면 결론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치려면 내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 변화를 해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려면 수익과 비용이 증가 변화를 해야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쵸? 이거 완전 그냥 기초예요. 완전 기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만기가 1년 도래하는 장기 채무를 유동성 대체를 안 했대요. 그래도 유동성 대체를 해도 부채랑 부채에서 움직이는 거죠. 유동부채랑 비유동부채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안 했다라 그래서 부채의 전체적인 변화는 없더라. 손익계산서의 영향은 없더라. 이렇게 된 거고. 매출 할인을 영업의 비용으로 쳐요.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하는 거죠. 그쵸? 그럼 수익이 줄어야죠. 맞죠? 수익이 줄어야지 되니까 수익이 줄으면 당기순이익이 줄어요. 맞죠? 그 다음 비용이 생기면 당기순이익이 줄어요. 그러니까 수익에서 빼야 할 걸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또 변화가 없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돼야 되는데 매출 할인은 매출이라는 수익에서 마이너스 할 거예요. 수익에서 마이너스를 하니까 당기순이익이 줄어든다. 이해됐죠? 그런데 얘를 수익에서 마이너스 하지 않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다. 비용으로 처리해도 당기순이익은 줄어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2번 문제, 2번 보기는 손익계산서에만 영향이 있는. 그쵸? 손익계산서에 자산에는 영향이 없는. 그쵸?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장기성 매출 채권을 매출 채권으로 분류한 경우 이것도 자산이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이 있더라.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더라. 왜 4번이에요? 감가상각 분계를 하면 우리 차변의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거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할 거잖아요. 그쵸? 그럼 감가상각비는 비용이 움직일 거고. 맞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내 자산이 움직일 거죠. 자산에서 마이너스 할 거니까. 차감적 계정이란 차감적 평가 계정 내 자산에서 마이너스 할 거다. 그러니까 내 자산에서 마이너스 해야 되니까 내 자산이 움직이죠. 비용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둘 다 영향이 있더라.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 알고 나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시험 보면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할 금액으로 오른 것은 얼마인가? 모두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을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내 거냐를 찾으시면 돼요. 내 거냐? 내 거냐 내 거가 아니냐? 내 거면 기말 재고자산인 거고 내 거가 아니면 재고자산이 아닌 거죠. 그쵸?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지금 매입, 내가 구매자죠? 그럼 선적지 인도 조건은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내 거 맞아요. 그쵸? 출발함과 동시에 내 거니까. 그쵸?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상품. 이것도 내 거죠? 도착을 해야 소유권이 넘어갈 건데 내가 지금 판매자니까. 그쵸? 판매자니까. 도착을 해야 소유권 넘어가니까 이것도 내 거. 담보로 제공한 거. 이것도 내 거죠? 맞죠? 담보는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이걸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내 거죠, 소유권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상태로 판매함. 그럼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반품률이 합리적이다라는 말 자체가 얘는 언제까지는 반품이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매출로 아직은 매출로 잡아야 하는데. 네, 그러니까 판매한 상품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판매한 상품, 반품률이 추정이 가능한 상태랑 상관없이 내가 일단은 얘는 물건은 내가 판매를 했다라고 보셔야지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900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 6번 맞으신 분. 답이 몇 번인데요? 1번밖에 할 게 없죠. 1번밖에 할 게 없어요. 이것도 아까 4번 문제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4번 문제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볼게요. 제조부서에서 사용하는 비품의 감가상각비 70만 원을 판매부서의 감가상각비로 처리했다. 다시 바꾸면 이거 그냥 여러분들한테 쉽게 정리를 해주면 500번으로 처리해야 할 걸 800번으로 처리를 했다. 이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500번 때는 제조 원가고 그쵸? 그 다음에 800번 때는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가로 넣었어야지 될 금액을 다시 바꾸면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된 거죠. 판매비와 관리비로. 아시겠나요? 그쵸?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얘 원가에서 빠졌죠. 원가는 줄어들었잖아요. 얘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얘로 처리한 거니까. 그쵸? 자, 다시 원가로 처리해야 할 500번대로 처리를 했어야 맞는 건데 얘를 800번대로 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쵸? 여러분들 눈빛이 이상해요. 네, 자, 그래서 800번대로 처리를 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원가로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설정을 안 한 거죠. 얘를 누락했고 얘를 과대 계산한 거죠. 이해가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원가가 누락됐으니까 일단 원가는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다. 그냥 1번이 답이네. 맞죠? 이해가 되셨나요? 원가가 줄었으니까 매출 총 이익은 늘어야죠. 원가가 줄면 이익은 늘어야죠.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영향이 없어요. 왜요? 앞에서 빼거나 뒤에서 빼거나 어쨌든 여기서 빼버렸죠. 그쵸? 이해가 되셨나요? 매출 원가로 잡아도 수익에서는 빠지는 거고 원가가 커지면 이익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런데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해도 영업이익은 어쨌든 떨어지는 게 똑같죠. 그러니까 앞에서 빼나 중간에서 빼나 한 번만 빼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 이후로는 문제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자, 다시 우리는 손익계산서의 구조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시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원가가 증가를 하면 이익이 그만큼 줄죠? 네. 맞죠? 근데 얘를 안 하고 얘를 늘린 거죠? 맞죠? 그럼 어쨌든 얘를 얘에서 빼주든 한 번만 빼주면 얘는 변함이 없어요. 없잖아요. 그쵸?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얘를 잘못했고 얘에다 갖다 넣었으니까 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얘 밑으로는 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4번 당기순 이익도 그냥 불변이다. 변화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문제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은 가공 원가는 얼마인가 그랬나요? 가공비라고 하는 게 뭐야? 가공 원가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해가 되셨죠?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 일단 재료는 위에 두 개는 필요가 없고, 그쵸? 그럼 노무비가 얼마래요? 네, 노무비가 2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고정제조간접비가 얼마래요? 50만 원이라 했고, 그 다음에 변동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무원가의 3배라 그랬죠? 그럼 변동제조원가는 60만 원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총 토탈 얼마예요? 130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찾으셔야지 돼요. 그냥 하나씩. 그러니까 가공비라고 하면 우리가 재료비, 가공비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니까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 요소를 우리가 가공비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 8번은요.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원가 행태. 원가 행태는 고정비, 변동비, 중고정비, 준변동비. 맞죠? 그러면 우리가 조업도가 0인데도 원가가 발생하고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건 그냥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맞죠? 0이어도 돈이 나가고 추가로 더 나가고. 여기 뭐라 했죠? 준변동비. 준변동비.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럼 준변동비는 뭐가 준변동비의 대표적인 거? 전력비. 그래서 준변동비는 우리가 혼합 원가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혼합 원가. 그리고 뭐가 존재하는 거? 기본 요금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혼합 원가다, 준변동 원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문제 9번 풀으신 분. 문제 9번 맞추셨나요? 왜 자꾸 몰라?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2번. 그런데 이거 그냥 공짜 문제예요. 그냥 공짜 문제. 이거 왜 이렇게 제가 뭐라고 이제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거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완성품 환산량은 그냥 무조건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어요. 완성 수량에 플러스 기말 수량 마이너스 기초 수량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우리는 기말까지 했을 때 무슨 법? 평균법. 끝까지 가면 선입선출법.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기업과 니은의 차이라 그랬나? 그쵸? 그러니까 할 게 없지. 얘랑 얘의 차이는 기초 수량만큼만 차이가 생기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기초 수량만큼 차이가 생겨. 선입선출법, 평균법의 수량 차이는 기초 수량만큼의 차이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냥 기초 수량이 몇 개래요? 300개인데 40%니까 3, 40이 120개 그냥 끝.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 숫자를 막 여기저기다가 다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근데 그냥 이렇게가 공짜. 둘의 차이는 뭐만큼 차이다? 기초 수량만큼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 이해되셨죠? 네. 자, 일단 문제 10번. 다음 중 공손 및 작업 폐물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손 불량이에요. 그쵸?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공손은 나한테 실이 된다 했고요. 작업 폐물은 이걸 팔면 돈을 벌을 수 있으니까 나한테 득이 생긴다 했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정상적이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원가에 포함. 비정상적이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맞나요? 네. 그래서 정상적이면 모든 작업에 공통되는 공손 원가는 공손이 발생한 제조 부문에 부과하여 제조 간접 원가 배분을 통해 모든 작업에 배부하도록 한다. 다시 바꾸면 원가에
포함시킨다. 이 얘기잖아요, 그냥.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비정상 공소는 우리 무조건 뭘로 처리해야 한다? 손실로 처리를 해야 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습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조원가가 8만 원이고 처분원가가 10,000원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일단 공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 제공품은 없어지는 거예요. 불량품이 생겼으니까. 제공품은 없어져요. 제공품 없어지는데 그래도 처분 가치가 10,000원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은 내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나머지 7만 원에 대해서는 손실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이해되시나요? 작업 폐물은 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득이니까 내 원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줘야죠. 맞나요? 작업 폐물은 우리가 득이다 실이다를 따질 때 실은 제품의 제조원가가 증가되도록 돼 있는 게 나한테 실인 거잖아요. 제품 생산원가가 커지니까. 그쵸? 그러면 생산원가를 줄여주는 게 나한테 득인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제조원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차감해야 한다. 빼줘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비정상적인 건 이건 따로 수익으로 잡아요. 기타 수익, 뭐 영업의 수익, 혹은 뭐 잡이익, 뭐 이렇게도 잡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일 때는 그냥 원가를 제조간접비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그냥 잡다하게 벌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잡이익이나 이런 것들로 처리를 할 수가 있더라.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원가를 줄여줄 수 있고 그다음 비정상적이다 그러면 아예 그냥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어려워요. 네. 자, 11번. 다음 주 부가세법에 따른 과세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기가 주요 자재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계약에 따라 생산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네, 자기가 주요 자재의 일부를 부담을 했으니까 어떠한 제품을 공급을 한 것이다. 그래서 재화를 인도했으니까 그냥 단순 가공계약만 하게 되면 용역의 공급이에요. 내가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그냥 서비스만 제공을 해줬을 때는 용역의 공급인 거고 내가 자재를 부담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재화를 넘겨주게 되면 그때는 재화의 공급입니다.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돈 받고 내보내는 게 아니니까 공급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아니요. 순간 재화의 공급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건 일단 거래 자체는 재화의 공급. 대신에 우리 회사의 업무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에 따라서 뭐 과세이든지 혹은 면세이든지 이건 구분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사업장 여부로 우리가 과세랑 면세의 구분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중간에 어떠한 재화를 공급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용역의 공급과 별개로 재화의 공급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해요. 말이 너무 어려워. 그쵸? 네.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그러니까 과세해라. 맞죠? 용역의 무상 공급은 원래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쵸?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닌데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했을 때는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말이 너무 어려워요. 네. 자, 그 다음 12번. 다음 중 부가세법에 따른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든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해야 한다? 1번이 답이네 그냥. 그쵸? 왜냐면 우리 뭐 해요? 일반 과세자들은 고지 받죠 그냥. 예정 과세 기간에 고지세액 납부하잖아요. 그죠? 법인도 1억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고지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쵸? 이렇게 돼 있고 확정 때는 신고 납부를 해야 하고 그쵸? 앞에서 모든 사업자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지 받는 사람도 있고 신고 납부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냥 1번 공짜 정답이었습니다.
2번 보기에 보시면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그러니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예정 고지가 면제된다. 왜요? 앞에 거래가 정상적으로 없으니까. 앞에 일반 과세자로서의 거래가 있어야 거기에 50%가 고지세액으로 나올 건데 그 이전까지는 간이과세자였잖아요.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반 과세에 앞에 거래 자료가 없는 상태니까 첫 번째 해에서는 고지세액이 없죠. 신고 납부를 한번 해야 그 다음서부터 고지를 받을 수 있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조기 환급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납부세,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않아. 당연히 이미 신고했으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만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폐업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언제까지?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지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아니,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끊어줘야죠. 그쵸? 네. 왜냐면 상대방이 업자일 수 있으니까. 그쵸? 업자와 업자 간의 거래에선 세금계산서 교부를 해줘야 하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래서 그냥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죠? 그쵸? 네, 그 다음 면세사업자도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계산서. 그쵸? 면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무조건 면세는 부가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계산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매입자 거꾸로 우리가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자꾸 발급을 안 해주면 내가 그냥 발행을 할 수, 역발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쵸? 네, 1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그러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외웠죠? 식대 20만원까지로 바뀌었어요, 올해서부터. 그 다음에 6세 이하의 자녀, 육아수당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육아수당. 그러면 정답은 그냥 4번이네요. 맞나요? 자, 이제 여기에서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 같은 데서 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 집을 빌려줘야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회사에서 공짜로 빌려주는 거예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라고 하는 게 집을 공짜로 빌려주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 부분인데, 일반 직원은, 그냥 임원 직원은 무료로 받아도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누구만? 출자 임원에 대해서는 그때는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 네 건데 네가 여기다가 집 만들어서 네가 가서 여기서 살고 그러는데 그거는 너가 혜택을 보는 거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면, 그냥 일반 직원들이면 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제공을 해줘야지 되는 거고, 대표자나 이런 출자 임원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공을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공을 해줘도 되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15번. 소득세법상 다음 자료에 의한 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202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모두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럼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했으니까 전체를 얘기를 해야 하나요? 2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모두 얼마인가 그랬는데 마이너스 쳐진 건 결손금이 생긴 거예요. 마이너스 생김. 이렇게 삼각형 표시되어 있는 게 마이너스 결손금이 발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결손금 중에 유일하게 한 가지를 외우셔야 되는 게, 우리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근연기, 이배사 이 순서대로 마이너스 시켜준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결손금 중에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해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에서 마이너스 700이 생긴 건 빼면 안 된다. 그러면 음식점에서 마이너스 1000만 원이 생겼죠. 그럼 도소매업에서 2500이 생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사업소득은 150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1000만 원 빼고. 그럼 1500 근로소득도 있고
1300. 그쵸?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는 거죠. 이건 종합소득이 아니잖아요. 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우리는 2,800만 원의 소득이 있나요? 그쵸? 네, 종합소득 금액은 2,800만. 여기서 외우셔야지 될 건 부동산 임대소득은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 임대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연도 이후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실질적으로 문제는 상당히 어려웠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할 개수는 한 7개에서 8개? 그 정도 맞추셨으면은 그래도 기본치는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수들을 한번 빨리 셋,